가장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폭력 범죄가 중한 범죄로 이어지는, 그리고 우리가 범죄자가 아닌 가까이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괴물들이 등장하는 폭력 사회가 예고가 되는 것이죠. 네. 거기에 대한 준비를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걸 국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과학수사계의 대부로 알려진 분인데요. 국내 프로파일링 수사기법을 도입해 수사의 지평을 확장하신 분이죠. 윤회출 전 경무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프로파일러, 일명 범죄 심리분석 수사관이라고 하죠. 과학수사를 언급할 때 윤회출 경무관을 모르면 간첩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하신데, 드라마 실존 모델로 주목받기도 하셨습니다. 본인 소개부터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36년 경찰로 재직하다가 2022년 12월 31일자로 퇴직을 했고요. 제가 30대 한참 왕성한 시기에 경찰 수사 파트에 FBI처럼 왜 정밀하고 과학적인 수사하는 방법들이 우리 수사 체제에 없을까 고민하다가 90년대 말 우리 사회가 범죄와의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참 민생 침해 범죄라고 하죠. 살인, 강도, 강간 이런 것들이 극성을 부리는 그런 현상을 보고 90년대 말부터 경찰 수사 파트에 과학 수사 파트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획하고 그걸 조직화하면서 그 과학 수사 분야 안에 2000년대 이후에 우리 사회의 변화상을 보면서 미국처럼 우리도 연쇄 살인범들, 연쇄 방화, 연쇄 성폭행범들 같은 그런 범죄들이 예견이 되어서 그런 범죄들을 미리 한번 제압해보고자 프로파일링 부서를 만들었고, 권일용 교수를 발탁해서 그 프로파일링을 했는데, 그게 어쩌다 보니까 예측이 맞아들어서 2000년대 초반에 우리 서울의 서남부 경기 일대에 유영철, 정남규, 강호성 같은 연쇄살인범들이 나왔고, 그런 범인들을 잡는데 프로파일러들이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을 한 걸 2022년도에 모 방송사에서 실화 드라마로 제작을 했고, 그 드라마에 그 진성규 씨 배우가 역할을 했던 구경수의 역할의 실존 모델로 제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무려 36년이나 이제 경찰에 재직하시면서 30대 젊은 나이에 어떤 큰 뜻을 가지고 이제 큰 일을 해오셨는데, 프로파일러 양성을 이제 기획했던 이유를 들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20년이 지나서 이춘재가 검거가 됐습니다. 그때 좀 소회는 어떠셨나요? 실제 제가 처음 수사 파트에 들어갔을 때 경찰 수사의 아킬레스건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을 못 잡는 거였어요. 발생이 86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그게 제가 이제 경찰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던 90년대 말이면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지났는데도 흔적조차 찾지 못해서 이 아킬레스건으로 남아있는 이 범인을 잡아서 경찰 수사에 국민들에 대한 신뢰도를 좀 올리고도 싶었고, 경찰 수사의 좀 완성도도 높여보려고 고민하던 차에 보니까 이 과학수사 파트의 인력을 양성하고 전문화시켜서 그 화성 연쇄살인범을 꼭 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과학수사 파트를 만들고 권일용 교수 같은 친구들을 발탁해서 프로파일러들을 양성하고 준비를 그렇게 철저히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춘재가 근거되는 2019년도 제가 국내가 아닌 워싱턴 DC에 우리 한국 대사관의 경찰 주재관으로 근무하던 시기였고요. 또 프로파일러로 활동하던 권일용 교수는 안타깝게도 2017년도에 명예퇴직으로 일반인이 되어 있는. 그래서 화성 연쇄살인범을 잡기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당사자인 권일용 교수와 저는 그 근처에 해결되는 근처에도 있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은, 그래도 40년 만에 화성 연쇄살인범을 이춘재를 잡게 된, 미제를 해결했던 우리 후배 프로파일러와 과학수사 요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고 고맙죠. 우리들의 꿈을 대신 실현시켜줬으니까요.
경무관님의 그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후배 또 프로파일러들의 이런 성과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요즘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교제 살인인데요. 이 교제 살인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신상 공개가 된 교제 살인 피의자가 2명이나 되는데요. 잇따른 교제 살인의 문제점, 관련 영상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 끝에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피의자 서동하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하고 오늘 오전 9시부터 34살 서동하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8일 구미의 한 아파트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전 여자친구를 숨지게 하고 그의 어머니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서동화는 4개월간 교제하고 이제 이별 통보를 받은 뒤에 스토킹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단기 교제 후에 어떤 살해하는 이런 특징적인 패턴이 좀 있을까요? 이 단기간에 범죄자들이 보이는 것을 패턴이라고 하기는 그렇죠. 프로파일링의 기본적인 요소가 장기간의 관찰, 범행 행동 분석하고 심리 분석을 해서 어떤 특이한 시그너처가 보여주는 것들을 보고 그 패턴을 읽게 하는데 이렇게 네. 단기간에 교제 폭력으로 후에 이 교제 살인으로 이어지는 이런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패턴이라기보다도 폭력성의 발현이라고 보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사회적인 고립 속에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있다가 이게 대인관계가 원만치 못하잖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집착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생겼는데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집착을 보이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만남을 거부당하거나 거절당하면은 그 순간에 관계 거절에 대한 이 분노가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끊임없이 스토킹을 하게 되고 스토킹을 한 후에 그 스토킹으로 처벌받게 되면은 또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더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분노가 다운되지 않고 계속 증폭시키는 계기들로 인해서 그것들을 또 조절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 이런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친구들이 또 갖고 있는 장애가 항상 보면은 분노 조절 장애, 예. 충동 조절 장애가 일어나니까 어떤 자기가 격한 충동을 폭력을 발현시키는 계기 갈등이 생기면 그게 발현되는 거죠. 예. 그렇게 서동아의 범죄 행위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면은 이제 스스로 이 분노를 좀 증폭시키는 그런 조절이 되지 네, 않는 네, 거죠. 네, 네. 예. 이 가해자들의 어떤 행적을 장기적으로 이제 관찰하신다고 하셨는데 따라가다 보면은 분명히 이제 위험 신호는 있을 것 같거든요. 좀 프로파일러들은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하시나요? 프로파일러들의 주 임무는 이게 연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행동을 분석하고 심리 패턴을 읽고 그중에 이상 동기 범죄자들의 행동 패턴을 읽는데 예. 제가 보기에 서동화는 이 프로파일링 할 대상 범죄는 아니고 네. 제가 보면은 폭력성이 발현되는 그런 잠재적 폭력성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그 폭력성을 발현하는 거죠. 이게 그 서동화 같은 이런 스토킹 가해자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극단적인 이기심을 갖고 있어요. 네. 자기 감정이 진짜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거에 집착하다가 보면은 그런 폭력성이 발현되는데 이 교제 폭력이 발생할 때 보면은 우리 피해자분들이 한 번씩 살펴보면은 그 교제 관계 시에 어떤 말다툼이나 뭐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찬찬히 관찰해 보면은 다른 일반인들과 다른 뭐 짜증을 자주 낸다든지 네. 짜증을 내는데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가혹적인 어휘를 사용하고 폭력적인 어휘를 사용하다가 결국 뭐 폭력적인 모습까지도 보이게 되는 그런 것들이 네. 시그널로 포착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주목해서 보면은 프로파일러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도 쉽게 관찰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 시그널을. 자세히 관찰하면은 이제 보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극단적 이기심이라는 말씀이 와닿는데 이 가해자가 범행 직전에 가족이 보는 앞에서 이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극단적 선택의 심리는 과연 무엇일지 그리고 세 차례나 이제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이제 피해자가 보호를 받지 못했거든요. 예. 이런 거에 대한 좀 보완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계속 그런 스토킹 가해자들의 일반적인 심리 상태가 이게 극단적인 이기심, 자기 감정이 중요한 거죠. 네. 내가 집착할 수 있는 대상이 나를 만나는 걸 거부하는 자기 감정, 분노, 이 감정이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이 계속 나의 분노를 증폭시키는 것이죠. 네, 네. 스토킹 신고를 하게 되면 또 처벌을 받게 되고 그런 것들이 왜 상대방이 나를 스토킹으로 신고를 할까? 왜 나를 싫어할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싫어하는 이유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한다면 그건 정상인이죠. 예. 사귀고 있는 상대방 이성이 내 왜 나를 만남을 거부할까? 내 행동을 되돌아보는 게 일반인의 심리인데 이런 스동화 같은 스토킹 가해자들의 일반적인 걸 보면 자기 감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에 집착을 하게 되고 그 집착하는 감정들을 스스로 계속 분노로 증폭시키다가 발현이 되는 거죠.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도 한계가 있거든요. 네. 실제로 가장 근원적인 방법은 이런 스토킹 가해자의 어떤 잠재적 폭력성에 대한 정밀 진단 필요하고 진단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그 폭력성을 증폭시켜가는 스토킹 가해자의 폭력성을 누군가 전문가나 우리 사회 환경이 다운시켜줘야 예. 2차 폭력 후에 이어지는 2차 중환 결과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결과로 가는 폭력성의 발현이 안 되도록 예.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치료나 그런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폭력성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프로그램이나 그 치료 진단하고 난 후에는 치료 이런 것들이 더 선행되어야 되지. 스토킹 처벌법을 강화한다고 해서 이 피해자의 중한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난 후에 사후 처방문이 되지 않을까. 근원적인 예방책이 우선되어져야 될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당연히 이제 치료보다는 뭐 예방이 이제 필요한데 이 잠재적 폭력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좀 미리 좀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네. 보완 대책이 있어야 되겠군요. 그렇죠. 예. 지금 서동화도 교정 프로그램도 이수를 했었거든요. 예. 스토킹으로 시해되니까. 근데 그 교정 프로그램에서 이수를 할 때는 폭력성이 저하된다고 평가가 나왔어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정밀하지 못한 거죠. 자기가 처벌받는 걸 약하게 하기 위해서 위장으로 자기의 폭력성이 저하된 것처럼 교정 프로그램에서 예.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좀 더 정밀하고 엄격한 프로그램, 정확한 위장을 하는 그 부분까지도 찾아낼 수 있을 만큼 좀 더 정밀한 프로그램이 교정 프로그램이 선행이 돼야 되고 그걸 읽을 수 있는 전문가들 양성도 필요합니다. 우리 네. 사회가. 최근에 다른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잔혹한 살인이 충격을 줬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짧게 보시고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현역 육군 장교 38살 양광준으로 사진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양광준의 신상 정보는 강원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됐습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것은 처음입니다. 경찰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양 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수단의 잔인성, 공공의 이익 등 공개 요건을 충족한다며 내린 결정입니다. 하지만 양 씨는 이에 반발해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양 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유부남인 양 씨는 지난달 25일 미혼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범행 현장에서 2시간 떨어진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추적을 피하려 가짜 번호판을 다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제 양 씨를 살인과 사체 손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예. 사회적 고립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저는 봤는데 엘리트 군인입니다. 양광준이 왜 이런 선택을 했다고 보시나요? 저도 제복을 입고 36년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이 제복을 입은 사람들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명예와 프라이드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양광준 같은 엘리트 군인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 비이성적이고 불합리한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은 아마 엘리트 군인으로 자기가 지켜야 될 명예와
이 프라이드 이걸 지키는 방법을 선택한 것 중에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네네. 근데 그 배경을 보면은 제가 이야기에는 우리 경찰도 그렇지만 군인 사회에서도 어떤 여유가 없습니다. 치열한 계급 경쟁과 승진 그런 것들에 있어서 자기 개인 사생활에 약간의 과오가 있으면은 그 과오가 자기가 앞으로 생활해야 될 군인의 생활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네. 그러면은 일반인으로 전역해서 새로운 삶을 자기 사생활을 정리를 하고 반성을 한 후에 군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자기의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인데 자기가 살아온 과정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중령 진급이 예정돼 있고 명예와 프라이드를 지키는 방법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런 극단적인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이게 대부분 엘리트, 지능 범죄자들이 자기의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완전 범죄를 꿈꾸다 보면은 네. 자기 보호 본능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살인을 하게 되고 시체를 유기하게 되고 토막내게 되고 예. 이런 합리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강박관념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군요. 과거와 비교했을 때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범죄 수법이나 도구가 더 이제 잔혹해지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변화가 있는 사회적인 원인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과거보다 범행 수법이나 도구가 잔인하다 그런 것보다 우리가 체감적으로 과거에는 범죄자들이 범죄 수법이나 그 도구가 잔인한 것은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받아들이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좀 범행 수법이 잔인한 것은 우리 가까이에 나와 네. 같이 생활하고 있는 일반인들이 교제 폭력을 행사하고 교제 살인을 하고 스토킹을 하다가 또 사귀는 사람을 살인을 하고 수능 만점자가 자기 여자친구를 살인하고 의대 출신의 엘리트 지식인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친구들이 자기 교제 후에 여자친구를 살인을 하는 이런 현상을 보게 되니까 일반인들이 느끼는 그 폭력성의 정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잔인하게 느껴지는 거죠. 아마 이게 우리 사회가 지금 대부분 폭력 증후군의 세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우리 앵커분도 아시지만 과거에는 살인, 강도, 강간 이 범죄가 주 범죄였는데 지금은 우리 주변에 지인관계에 벌어지는 1, 2 신고의 범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이웃 간의 층간소음이한 폭력. 일상적인 내용이군요. 예, 교제폭력, 스토킹폭력. 네. 우리 주변에서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생활폭력이 너무나 자주 발생하고 그 결과가 폭력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최악의 살인으로까지 이게 가는 결과를 보고 그 수법이 잔인하다, 잔혹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폭력 증후군의 시대에 이 갈등들이 충돌하면은 아까 서동화처럼 분노가 폭발하면은 이게 자기 감정과 행동 조절이 어려워지니까 그 범행 수법에 있어서 일반 범죄인들 수준보다 더한 폭력을 행사하고 순간적으로 살인을 하게 되는 그래서 그걸 쳐다보는 일반인들이 뉴스를 접해보면은 훨씬 더 잔혹해지는 그런 불안을 느끼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들이 이제 받아들이기에 좀 어려운 놀랄 만한 우리 일상에서 이제 일반인들이 그래서 더 충격이 큰 것 같은데요. 이제 오랜 시간 이 프로파일러로서 생활을 하시면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스토킹 가해자의 행동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쭉 관찰을 하셨을 텐데 결정적인 좀 터닝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제가 프로파일링 부서를 기획하고 근일용 가수 같은 프로파일러를 이렇게 발탁해서 양성을 했지만 저는 프로파일러가 아닙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네. 그냥 프로파일링을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 국내에 정착시켰기 때문에 그 공부를 좀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은 이게 교제 폭력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우리 피해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평상시에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는 발현이 되지 않습니다. 폭력성이. 하지만 사소한 말다툼이나 어떤 의견 차이가 생겨가지고 관계 간에
좀 어떤 충돌이 생길 시에 그때 상대방의 반응을 잘 관찰해 보면은 일반인들과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 반응들을 보면은 이 가해자의 폭력성이나 어떤 분노 이런 것도 또 표현하는 방법에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표현 방법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에스컬레이터 시키는 계속 극단적인 표현이나 바로 관계를 단절하는 그런 수단보다는 네. 내 사귀는 친구가 좀 폭력성이 좀 보이는 것 같다 하면은 전문가들한테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유연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후에 커뮤니케이션 기법이나 대처하는 요령들을 가지고 서서히 폭력성을 발현시키지 않는 방법에서 정리를 해야만 우리가 의도치 않은 이런 교제 폭력이나 교제 살인의 결과로 이어지는 걸 막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상 징후나 조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겠군요. 그 시그널을 찾아서 그 폭력성을 자극시키는 극단적인 표현이나 단기간에 우리 이제 그만 만나 이런 극단적인 표현보다는 조금 더 생각해보자. 너한테는 이런 문제가 있고 나한테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관계 거절하는 순간에 이 상대방의 자극적인 표현에 대해서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관찰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좀 더 이해가 된다면은 폭력적인 발현이 되는 그 이성 친구를 같이 상담을 받아도 좋고요. 네네. 최근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SNS를 하기도 하고 이제 디지털 기기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시대의 범죄가 좀 색다른 유형으로 어떤 면에서는 정말 좀 상상력이 추가된 그런 범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의 범죄에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기존의 대책은 범죄학자들이나 사학자들 그리고 일반 우리 사회에서 다 인지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보다도 그 원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요즘 추세 보면은 이게 폭력 증후군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이런 잠재적 폭력성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제가 프로파일링을 공부해 보면은 이게 꼭 그 유년기 10대 때부터 심리적 정서적 학대를 받고 성숙하게 되면은 자기가 사회적으로 어떤 힘을 발휘하게 될 어떤 파워를 얻게 되는 20대나 30대 되면은 이 잠재되어 있던 분노와 학대를 통한 상처 이런 것들이 증폭돼서 이게 폭력적으로 발현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지금 보면은 우리 이 교제 살인 사건들 보면은 이게 대부분 다 디지털 기기를 통한 디지털 범죄, 그러니까 스토킹 범죄 이런 것들 또 딥페이크 범죄 보면은 지금 무서운 통계가 나왔지 않습니까? 70%가 10대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10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손에 모바일 기기를 사용할 줄 안다는 소문이 나올 정도로 가장 편한 기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런데 그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이 긍정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제 부정적인 상대방의 댓글에 모욕을 주거나 딥페이크 범죄를 하거나 성착취물을 보거나 도박을 하거나 이런 디지털 범죄에 빠져드는 계기가 과연 우리 10대들을 지금 교육하는 방법을 보면은 미국의 유명한 그 사회학자가 얘기했지만은 지금 10대들에 대한 보호 정책이 오프라인에서는 과잉 보호를 하고 있고 온라인에서는 과소 보호를 하고 있다. 이게 저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실제 오프라인에서는 10대 때 지나칠 정도로 과잉 보호를 하잖아요. 그렇죠. 밤 11시가 넘을 때까지 학원 국영수 과학을 배우기 위한 지식을 전수받기 위한 그런 교육에 아이들이 정서적 심리적으로 학대를 받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보면은 전혀 통제가. 그래서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지금 18세 미만 청소년들에 대한 이 모바일 기기 사용의 제한에 대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근원적으로 우리 10대들이 이 모바일을 통한 SNS가 유연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발달되어져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상대방을 모욕 주고 댓글로 상처를 주고 부정적인 영향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사회적 고립되는 이런 10대들이 많아지면서 그게 상처를 받았고 분노를 가지고 폭력성을 내재하고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이게 우리 지금 사회가 폭력 증후군의 사회가 돼가는
그 기본 바탕이라고 이렇게 예. 보여지는 거죠. 화면에서도 보셨듯이 이 서로 이제 SNS나 이제 소통하는 창구에서 아주 좀 무서운 내용, 그러니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뭐 친구 사이라든가 연인 사이라든가 그렇죠. 가까운 사이에서 이제 일어나는 걸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진짜 원인이 뭔가에 대한 예. 생각을 많이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 뭐 예전과 비교해서 이 범죄자들의 심리나 행동이나 이런 패턴이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이게 이제 심리 패턴보다는 추세 변화를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체감 치안의 문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나와 전혀 관계없는 강도, 강간, 절도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나의 평온한 생활 환경에 들어와서 절도를 하고 강간을 하고 강도를 하는 이게 온전히 100% 경찰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의 불안의 증폭이 되는 요소는 가정폭력, 학교폭력, 교제폭력, 직장 내 갑질 및 성폭력, 층간소음한 이웃 간의 폭력 이게 전부 다 우리 지인들 간에 이루어지는 폭력이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폭력 증후군의 시대라는 거죠. 분노 사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지하철 타고 한번 출근해 보시고 버스를 한번 타보시면은 웃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이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10대 때부터 성장 과정 속에서 그 수없이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는 그런 심리적 정서적 학대 속에서 큰 지금 20대부터 40대가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정신 건강을 우리도 영국처럼 영국이 2018년도에 지금 전 국민들이 정신 건강에 이상이 있는 대부분 그렇죠. 지금 우리 사회가 치열한 경쟁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영국도 그걸 분석해 보니까 900만 명 이상이 이런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미니스트리 오브 론리니스 외로운 부서라는 걸 만들어서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이제 전문 치료 기관 상담소를 개설하고 상담센터를 개설해가서 전문가들의 일상생활에서 그런 정신 건강에 이상이 있는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언제든지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긍정적으로 전환시켜서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고 사는 구성원들의 행복을 위해서 구성원들의 이 충돌이 생기는 이유가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성장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워본 기억이 없습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끊임없이 지식 전수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졌지 그런 교육들을 받아보지 못한 세대가 이제 사회의 중추 세력이 되면서 사람과의 관계 간에 있어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모르는 거죠. 거기다가 1인 가구가 50% 이상이 차지하니까 혼술, 혼밥, 뭐 혼등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개인들과 개인 간의 충돌이 생겼을 때 이 갈등의 증폭, 분노의 증폭 이렇게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지금 위험한 범죄 추세, 범죄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좀 인식을 하고 지금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이런 폭력성의 발현을 좀 정서적, 심리적으로 학대받는 10대 때부터 좀 전인교육, 여유 있는 교육을 좀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나는 겁니다. 제가 이 외로운 행성이라는 이름의 제목을 가진 여행 잡지는 봤어도 이 외로움을 전달하는 부처가 있다는 얘기, 정부 부처가 있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2018년도에 영국에서요. 그렇군요. 영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또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정서적 학대를 받는지를 모르면서 이제 받고 있다는 거죠. 치열한 경쟁 구도에 몰리는 거죠, 지금. 우리 앵커분도 지금 느끼실 거죠. 내 10대를 돌아보고 20대를 돌아보면은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낙오되지 않게 부모도 그걸 요구하고 나도 그 길을 밟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요즘 목동에 살고 있거든요. 목동에 오목공원이라는 곳에 있는데 주말 토요일 일요일 밤 12시에 학원가가 아니요 학원이 아니에요. 거기서 농구를 하는 아이들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주말인데 왜 이 심야 시간대에 농구를 하느냐. 아저씨 우리 11시 전까지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11시 이후에라도 그렇게 농구를 통해서 건전한 스포츠를 통해서 자기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청소년들은 폭력성을 갖추지 못하는데 그 이외에 많은 10대들은
자기 내 안에 있는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쌓여져 있는 그런 스트레스를 건강한 방법으로 바깥으로 이래 내보내지 못하면 그런 예. 스트레스가 내 안에서 분노와 폭력성의 발현을 안게 되는 그런 상처를 안고 심리적 정서적으로 학대받고 크게 되는 거죠. 예. 이걸 우리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좀 예의주시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이들이 성장해서 의대를 가고 수능을 만점을 받아도 이성과의 교제관계에서 한순간에 자기 감정이 조절 안 돼서 네. 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불행한 결과들로 이어지는 그 원인이 이게 10대 때부터 심리적, 정서적 여유 없는 학대 속에서 내몰려져 있는 우리의 이 사회 환경이 문제인 겁니다. 예. 말씀 들으면 이제 들을수록 이 경찰만의 어떤 역할로는 부족하다. 사회의 살인, 강도, 강간, 네. 절도를 잡는 것은 100% 경찰의 책임이고 예.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폭력 범죄도 물론 발생했을 때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출동해서 그 폭력을 중단시키는 것은 100% 경찰의 책임입니다. 예.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폭력에 대한 대비 방법은 이제 우리 사회가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이렇게 해야지 수사기관의 강력한 처벌 그리고 수사기관의 어떤 그 예방 조치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는 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회 전체가 예방을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에 이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이제 경찰 조직 내부적으로는 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지금 뭐 시급하게 현장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좀 더 이런 폭력이 발현되는 현장에서 교제 폭력 후에 그게 교제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폭력성에 대한 진단을 우리 사회 체계가 체계적인 정립을 하기 전에 우리 경찰 내에서 예.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좀 촘촘한 인력도 양성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매뉴얼도 좀 더 촘촘하게 준비해야 되지만 그거는 내가 보기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완전한 피해자 보호는 이 스토킹 가해자든 서동화든 예. 이런 가해자들의 폭력성의 발현을 증폭시키지 않고 다운시키는 게 예방의 가장 우선 선결 문제지. 네. 폭력성, 가해자의 폭력성은 계속 밸류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막는 피해자의 보호 안전 정책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지 예. 않습니까? 그런 한계점을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이 잠재적인 폭력성을 좀 약화시키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지금 통계를 보면은 15년간 1,379명 이렇게 많은 여성이 이제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당했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 젠더 기반의 폭력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폭력을 행사하는데 우리 앵커분도 나보다 힘센 사람한테 폭력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예, 그 젠더 폭력이라는 게 이게 남성이 확실히 힘의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일반 사회에서나 교제 관계에서나. 그래서 이 남성에 의한 폭력이 거의 99%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수사기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가부장적인 사회, 예. 남성 위주의 어떤 사회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문제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걸로 봅니다. 예. 교제살인, 뭐 이 구조적인 문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고 정말 오늘 그 말씀 들으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이런 경쟁적인 환경, 그리고 이 청소년 시기에 받는 정서적 학대, 그리고 거기서 낙오된 사람들의 어떤 정서적 고립, 이런 것들을 이제 구조적으로 좀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에 이제 공감이 되고요. 마지막 질문인데 앞으로도 이제 범죄 트렌드는 계속 이제 좀 바뀌어 갈 것 같습니다. 어떤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대비책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일반 국민들도 범죄에 관심이 있다면 대부분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온라인 범죄로 다 이동했죠. 디지털 범죄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극성을 부릴 겁니다. 실제로 보면은 사기든 도박이든 마약이든 전부 다 이제 온라인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죠. 과거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던 모든 범죄들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집니다. 오프라인의 범죄가 예방되는 효과는 우리 사회가 그만큼 CCTV 설치든 블랙박스든 그다음에 경찰의 과학수사 기법의 개발이든 이래서 현장에 있는 오프라인에서의 범죄는 대부분 100% 근거가 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비대면을 할 수 있는 온라인 디지털 범죄가 대부분일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 그 분야에 있지만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꼭 우리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두 번째 범죄 추세. 네네. 이 시간 내내 얘기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10대 때부터 심리적 정서적 학대로 성장한 세대들이 지금 20대부터 40대 주축을 이루고 있는 이 폭력 증후군의 시대. 예. 과연 우리 국민들 사회 구성원들 중에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내 안에 자기도 진단할 수 없는 분노, 상처를 가지고 분노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네.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국가나 사회적으로. 그래서 그 진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그 상처를 치유하고 분노를 치유해야만 어떤 관계에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게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우리 사회 공동체 생활에서 관계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게 좀 더 큰 폭력으로 발현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근원적인 방법입니다. 예. 댐이 있는데 댐에 약간의 누수 현상이 나요. 근데 우리 수사기관 보고 그걸 예방하고 막으라는 거는 저 하류에 가서 흘러나오는 물들을 막는 방법이죠. 제가 그렇죠. 얘기하고 네네네. 있는 싶은 방법은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폭력 증후군의 세대, 일반인들,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예. 양강준도 그렇고 수능 만점자도 그렇고 의대생도 그렇고 15세 중학생이 변진 의원을 폭행하는 그런 과거에 일어나지 않는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부터 일반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벌어지는 어떤 폭력 후의 살인 이런 범죄들의 원인이 무엇인지 진짜 원인이 진짜 있다는 원인이 거죠. 있는 네네네. 거죠. 그걸 시간 내내 얘기했지만 우리의 아이들 10대들 청소년기를 심리적 정서적 학대로 성장시키면은 이게 20대 40대 사이에 그게 일상생활 속에서 발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교육적 환경, 우리 사회적 교육적 환경에서는 전인 교육의 필요성, 우리 사회 환경에서는 좀 더 치열한 경쟁 구도보다는 조금 구성원들끼리 조금 서로 배려하고 여유를 보일 수 있는 그런 환경, 거기에 더불어서 이런 기존의 폭력성을 아예 갖고 있는 증후군을 갖고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빨리 찾아내서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 예. 진단한 후에는 그 사람들에 대한 상담 치료, 중한 사람한테는 약물 치료 이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구비해야 미래에 제가 프로파일링 부서를 만들 때 느꼈던 불안, 네네. 2000년대 이후에 연쇄살인범들이 슬쩍 우리 사회에 괴물들이 나올 거다처럼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폭력 증후군이 생길 수 있는 사회 환경과 교육 환경, 가정 환경을 둔다면은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폭력 범죄가 중한 범죄로 이어지는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범죄자가 아닌 예. 그런 괴물들이 등장하는 폭력 사회가 예고가 되는 것이죠. 네, 그에 네. 대한 준비를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걸 이 프로를 통해서 좀 국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네. 범죄자와 경찰의 문제가 아니라 예. 우리 모든 국민들이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모두가 주의를 잘 살피고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폭력 사회라는 걸 인지를 좀 하고 생활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오프라인에서는 좀 덜 보호하되 온라인에서는 좀 좀 더 보호해야 지나칠 정도로 네. 보호를 해도 된다는 그런 것들을 좀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회출 전 경무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